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무역주의와 정부에 개입된 육성을 반대했는데 독일과 미국은 고전적인 보호주의, 즉 유치산업보호론을 채택한 국가입니다. 단지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냐라고 하면 다른 문제죠. 보호무역해놓고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경쟁하라 라고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독점 문제를 겪었고 이게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이 똑같이 겪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걸 애덤 스미스를 반대하면서 자유무역, 정부의 개입 육성 반대를 한 게 애덤 스미스인데 이건 보호무역주의에다가 그냥 공물법 시대에 똑같은 거죠. 그 보호무역주의는 그리고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노동자 계층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자기네들의 산업이 영국에 의해서 밀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도금 시대를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건 무지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고전적 보호무역주의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미국이 산업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당시에 노조도 영향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그냥 노조라는 건 애초부터 원래부터 이익 집단이니까 청나라 사람들 이제 쫓아내고 노조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형성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산업자본가들 똑같이 보호무역주의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택한 이 두 나라 독일과 미국은 과거의 영국처럼 독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영국은 그게 중상주의 곡물 독점이었죠. 지금 보는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이건 사실 중상주의랑 똑같아요. 하는 게 중상주의잖아요. 기껏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 보호무역주의 내부에서만 자유경쟁을 하는 시장은 똑같이 독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흥국의 중상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상이 곡물에서 이제 중공업이나 경공업 이런 공업으로 넘어온 거죠. 제조업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익숙한 느긋한 이런 사업의 형태가 아니에요. 폭력배를 내세워서 철도 주식 매집하고 폭력 행위를 혈투로 벌이고 너무 심해지면 주정부가 민병대 소집해 뜯어 말리고 이사회에서 결론 내리면 금융가의 힘을 빌리고 이제 그 금융가가 이기면 해당 기업의 이사가 돼서 고객으로 맞이하고 이게 일본이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향이에요. 주청꾼에도 당연히 폭력배가 개입하고 소송전으로 들어서면 판사 연줄로 소송하고 무덤에서 주주명부 가져와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카우보이 삘이 빡 나오는 서부식의 이제 비즈니스죠. 타협법, 투기, 폭력, 뇌물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대불황으로 트러스트, 독점, 보호무역주의의 3단 콤보가 합쳐지니까 이제 작살이 나는 거예요. 남북전쟁은 끝나고 금융자본들은 독일과 미국의 투자붐으로 확대됩니다. 이걸 미국의 재건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 미국에는 철도 투자붐이 불었지만 버블이 납니다. 1873년 이 대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망했고 많은 투자를 했던 유럽인들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당시 IMF 역할을 했던 로스차일드는 JP모건과 합쳐 미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불황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욱 생산성이 강해졌습니다. 즉 도금시대, 독점시대의 시작입니다. 시장이 구조조정이 되니까 독점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JP모건이 미국 정부와 일하는 건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프랑스 채권 구매한 것도 JP모건이라고 했잖아요. JP모건이 미국 정부와 일을 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자, 이 당시에 통화주의자 입장에서는 돈이 증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돈이거든요. 생산성과 경쟁력에 투자한 생산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폐는 줄었는데 지금이랑 반대예요. 지금은 생산물보다 화폐가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는데 이 당시는 생산물은 계속 있는데 화폐는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납니다. 그리고 그 깔아놓은 철도들 다 잡아가지고 막대한 자금은 날아갔지만 그 생산물들 가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모두 먹은 거죠. 언제나 불황이 끝나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최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독점 사태죠. 독점 시대. 이 당시에 미국은 막대한 부를 가진 기업가 4명이 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예. 맞죠? 철강왕 카네기,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 철도왕 벤더빌트. 이걸 제낀 게 금융왕 JP모건. 요 벤더빌트를 제낀 게 금융왕 JP모건. 그리고 전기왕 에디슨, 자동차왕 헨리포드, 그리고 이게 정유광 구스타브스 스위프트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은 차마 깔 수가 없습니다. 냉장 열차를 만들어서 고기를 공급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카우보이가 속 끌고 주워 옮겨 다녀가 옮겨서 저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도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현지에서 도축해서 냉장 열차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저렴한 고기를 유통하신 선구자이십니다. 콜드 체인의 시초. 제가 이분만은 육식주의자로서 도저히 깔 수가 없어요. 정요광 구스타브스 스위프트.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후기 2명, 요 2명, 자동차왕 헨리포드와 전기왕 에디슨, 이 사람들도 사실 4명이서 개입해서 뭐 금융 투자해주고 뭐 상품화 단계의 입장으로 서로 이제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경쟁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그 외에 트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독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연방정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했지만 반대로 정부는 경제 개입을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정부는 치안과 국방망은 감당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똑같이 중상주의 시절 영국의 곡물 독점이랑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 노동자들에 대한 시위는 치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근데 이게 뇌물로서 애매하게 탄압되고 폭력배도 난립하던 시기라고요. 제가 곡물법 이전 영국을 이야기했을 때 웰링턴 공작이 노동자를 군대로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진짜 중상주의 문제가 똑같이 다 나와요. 도금주의 시절은 철저하게 윌리엄 4세 시절의 영국 같은 그런 중상주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미국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발전이란 건 독점과 동시에 대중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재분배를 중시할 때는 대신 불황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같이 동시에 성장하는 시기는 의외로 드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부터 질투로 인해서 새로운 불평등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불평등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뭐 성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그게 다음 시스템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게 체인지가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발전만이 자본주의의 성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노동자가 일할 때는 분배를 바라고 노동자의 실업 시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슬슬 빈곤보다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기근 문제는 해결돼서 빈곤에서 다음 단계 뭐 우리도 여가를 즐기게 해달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요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분업이라는 것도 각 나라의 기능적 분업을 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각 나라에서 독점을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의 공장이 저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신흥국으로 옮겨가니까 그만큼 이쪽에 있던 공장의 일자리나 이런 걸 바라는 옛날 노인분들, 요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 되는 거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게 현대 자본주의고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그건 인류사 전체가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저 도금주의 문제는 똑같이 곡물법 시대처럼 정경유착에 있습니다. 치안, 국방, 여기에 관련돼서 뇌물 주고 노조 탄압하고 동원된 부패의 시대입니다. 판사한테 뇌물 주고 그랬던 시대예요. 폭력배 동원하고. 이 당시 미국은 후진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화를 초기에 시작하는 신흥국들이 가진 문제 다 가졌습니다. 또 이 문제는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보호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뭐? 부패. 이게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가 싶은데 부패예요. 남부 귀족형 지주들에 맞서 북부에서는 기업가 부르주아를 양성했고 언제나 귀족을 몰고 치는 건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류가 바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 과도해지니까 이제 부르주아가 오히려 견제 대상이 된 거예요. 거의 한 기업이 국가급으로 커지니까 그런 게 여러 개 있는 게 미국의 상태였어요.
기업가 연합들은 여차하면 백악관까지 장악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 시기에 미국의 부패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흥국형 부패 시기였고 중상주의 마인드를 가진 보호무역주의 시기였습니다. 단지 대상이 농산물이나 상업이 아니라 산업이었을 뿐 제조업이었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산업보호주의, 정경유착, 중상주의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는데 지금 이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단지 뭐 소재만 이거 농업에서 그 전환해서 제조업으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무슨 놈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호무역주의라고 정경주착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만 보이지 않는 손이지 사실상 보이는 손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그 독점에 짓밟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 무역을 할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의 자유를 말한 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부를 이제 확대시키는가. 그래서 국가의부는 생산성으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적 관점, 세계 경제는 제로섬이 아니라 빅파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이때 정부가 육성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입에 맞게 가져와서 기본 과정을 다 흩은 상태에서 뭐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거 보호무역주의 하는데 이게 무슨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치산업보호론이 이겁니다. 자, 미국에 지금 보조금 받으니까 테슬라보다 기아차가 비쌉니다. 판매가 반토막이 나요. 자, 테슬라보다 비싼 기아차를 사기 위해서 미국인이 열심히 이제 하겠어요? 보조금 안 받고? 예. 웬만한 펜 아니면 힘들겠죠. 예. 독일과 미국의 도금주의 독점 상태를 자유방임주의와 결합해서 말하는 건 철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속셈이에요. 한정된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러 두면 누구 하나가 독점되는 거 당연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기준점으로 해야 독점을 하지. 이거 딱 보고 싶으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독점 꽤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아예 그냥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동안 차단을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물론 자유무역주의가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주도 그 계획경제 국가와 자유무역을 했을 때 똑같이 군국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허용했을 때 군사력이나 강화시켜주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뭐 그거 지금은 중국이고 이제 미국도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자국의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미국의 돈을 받아서 생활하던 시기니까 이게 더더욱더 주다가 안 주니까 더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독일의 군사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국이란 곳으로 그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17년 혁신주의, 연방정부의 권한의 확대식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슬슬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기고 그러기 위해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시기입니다. 도금주의의 문제점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아동노동 늘어나고 노동인권은 줄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돈이 생기는 게 이제 불만인 시기예요. 그리고 지역주의 시스템에서 연방의 힘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의 주도하에 미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혁신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인가 뭐 제가 하는데 혁신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제대로 분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재분배의 경제에 개입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그리 감정이 좋지 않은 테디베어의 원주인공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시작점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이 혁신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물론 공화당, 민주당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만 차이가 나죠. 연방정부 권한의 강화, 그리고 노동자 보호, 독점금지 요것들이 혁신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어도 루즈벨트, 신국가주의,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은 부드럽게 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빅스틱. 맨하튼에 태어나셨는데 카우보이 생활을 한 3년 하셨거든요. 좀 거친 분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뉴욕 경찰서장도 하셨고, 예. 외교는 제국주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시대에 이제 트렌드였거든요. 저물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고립주의의 핵심인 멀로 독트린을 제국주의로 전환시킵니다. 멀로 독트린이 뭐냐? 아메리칸 대륙은 어떤 유럽 열강에 의해서도 미래의 식민지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마라. 유럽.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기존 식민지나 종속국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게. 이거 폐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폐기합니다. 여기서 2, 3원칙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남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칙을 추가합니다. 유럽 국가가 아메리칸 대륙의 식민지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그걸 접수하는 나라는 미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추가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식민지 출신이고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에게도 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조선과 일본의 협약이죠.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먹고 그때도 어떻게 뭐 반전 운동하던 캘리포니아가 그때도 어떻게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일본인의 미국 이민을 제한합니다. 요게 그 당시 이제 비판하던 그림이거든요. 내정. 그냥 기업과 노조 둘 다 억자입니다. 트러스트 파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수준이었어요. 트러스트를 해체하고 있는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뜻합니다. 셔먼 반독점법을 통과시킵니다. 세계 석유의 80%를 독점하던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시킵니다. 본래 미국은 경제에 불간섭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경찰로 통제 감독을 하는 이제 역할을 이때부터 처음 시작해요. 이전까지 이런 연방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시아식 허가제가 아니라 경찰로서 역할입니다. 위험한 거 막는다. 아직 규제 안 한 건 자유다. 이게 아시아의 스타일인데 아시아는 포지티브 규제를 해요. 전통적인 관료제다 보니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시킵니다. 근데 서구는 기본적으로 분권적이고 그렇게 어떤 경제활동을 할 자유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를 합니다. 금지시키고 그 허용된 것 중에서 위험하다 싶은 것만 금지를 시켜요.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층과 시민기업의 장벽입니다. 솔직히 이것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맨날 정부에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 문화가 되면은 한국의 저성장 구조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가망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런 행위들이 사회주의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억제했죠. 이제 노조도 억제합니다. 노동조합을 군대에 억압하는 건 원래 이전에는 사유재산 파괴라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노동 정상화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노조는 사회주의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대신에 노동권을 확대시키고 노사관계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상화 위주로 간 거죠. 그리고 식품의약 규제법, 소비자 보호를 하고 개발 금지 규역, 환경 보호를 합니다. 토지 보전. 기업 통제, 노동자 통제, 소비자 보호 이걸 통해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곤봉정치라고 하는데 진짜 내부 외부 공평하게 공병을 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비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모두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의회,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전부 다 네. 스퀘어 딜이라고 합니다. 이걸 곤봉정치. 어유 왜 사질이 안 했지? 이 사람 보면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을 보면은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질서 최우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출산율 감소를 비난하면서 개인주의자와 독신주의자를 비난했고 인류 자살 방지 운동을 펼칩니다. 환경을 보호했지만 환경론자들을 반대합니다. 노동권을 확대했지만 노조 시위를 반대합니다. 거의 질서 중심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자 성향은 무조건 아닙니다. 동시에 자유주의를 중시하고 지역주의를 중시했던 미국의 정치 체제도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최초의 연방정부 시스템이에요. 그 이전에
왕권과 귀족들이나 경제에 개입했고 사유재산을 몰수해가고 이런 시대였는데 정부가 이제 오랫동안 처음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부 시절에서 이제 개입하는 정부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혁신주의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기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자, 그 지방 주정부 중심적인 것과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불만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3선을 출마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워싱턴 이후에 그냥 2선까지만 출마하는 게 뭐 관례처럼 됐거든요. 공화당 표가 시어도 루즈벨트 태프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됩니다. 언제나 제국이나 잘 나가던 정당은 분열로 스스로 고꾸라집니다. 모두에게 공평했던 이 사람을 미국식으로 하면 신국가주의라고 합니다. 뭐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개입하자.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제부터 재분배적 역할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게 현대화되는 시점에선 기준점이었 당연한 거지만은 이 당시에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와 그리고 이 사람의 신국가주의는 국가가 개인이나 자유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다. 이런 개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뭐 질서로 뭐 이제 모두 곤봉을 휘두른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정부는 이 당시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 정부에 대한 개념은 민주당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그 상징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돕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도와서는 안 된다. 뭐 누구 편에 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특정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이 정부를 돕는 거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이나 정도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슬슬 깨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분배를 할 거냐 아니면 뭐 경쟁을 더 강화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우드로 윌슨의 민주당입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자유, 이때 이 사람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네오 뭐라고 읽어야 되냐? 리버럴? 네오리버럴이 어쨌든 아닙니다. 더 뉴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첫 번째, 이 사람은 행정학의 시초예요. 봉건 시대가 끝나고 족벌주의가 끝났으나 정당 중심의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리품 공무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선거에서 승리하면 하위 공무원까지 다 체인지라는 거예요. 경찰에 있는 것까지 다 체인지가 돼요. 이제 지금은 장관들이 정치인이고 그 아래는 관료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하위 공무원들까지 모두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친인척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선거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콘클리 파벌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할 때 대통령 역할도 안 되고 부패 척결도 이 당시에 이슈였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합니다. 1881년입니다. 부패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모두 초당적으로 있었던 시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연방 공무원이 별로 하는 게 치안 군대 말고는 없으니까 그 외에 별일이라는 게 애매한 기능은 거의 없는 조직. 그러니까 신흥국 초기 정부 같은 거죠. 국가 초기 시기. 1844년 초당적으로 펜들턴 공무원 제도 개혁 법안이라는 게 통과됩니다. 이후 공무원은 비당파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료제의 시작이고 이거를 이분이 박사 논문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능력주의, 실적주의가 메리토크라시가 차지합니다. 이 이론화시킨 게 이분이에요. 명예 박사가 아니라 실제 논문 제대로 써서 이 행정학의 시초가 되신 분. 그래서 정치행정위원론을 박사학위 때 발표하고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킵니다. 정치와 달리 행정은 권력적 형상이 아니라 경영관리의 기술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현대식 정부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장관은 정치인이고 그 밑에 공무원은 실적주의, 능력주의 경영인 그리고 노동자들이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게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로 해당 정부의 부패 여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정. 똑같이 트러스트 파괴인데 약간 위의 트러스트 파괴와 달라요.
위의 트러스트 파괴는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아래의 트러스트 파괴는 경쟁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더 늘려야 된다. 경쟁을 없애는 걸 없애면 안 된다. 이게 그대로 우드로 윌슨의 시기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니까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연방정부는 상품세와 관세로만 생활하고 있었고 관세가 거의 50% 정도 연방정부 자금을 차지했거든요. 관세를 인하한 대신에 뭐 소득세를 도입합니다. 상품세나 관세는 엄밀히 관세나 상품세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해서 소비세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를 도입을 합니다. 이걸 체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시대의 공화당, 민주당 정책은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주의냐 차이 말고 큰 차이가 없는데 요 소득세부터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상품세를 올리냐 아니면 소득세를 올리냐. 그래서 공화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도 기업 독점을 우려했는데 루즈벨트는 국가 개입에 의한 정상화를 희망했다며 우드로 윌슨은 신자유주의, 경쟁을 강화 통해서 독점이 경쟁을 해친다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옵니다. 둘 다 지역주의 시스템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혁신주의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누진소득세를 만드신 게 현대소득세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소비세적 성향이 있는 관세와 상품세, 그리고 관세는 50%를 차지하는 시대에 그걸 낮춰버리고 소득세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함수가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세가 높으면 소비세 수익이 낮습니다. 소득세가 낮으면 소비세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관세 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방정부의 권한을 관세합니다. 이게 잘 보면 있잖아요. 지방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재산세를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걷고 있었는데 이 지역정부에서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여러 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여기에 소득세를 거저 연방정부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세를 낮추고 누진소득세를 걷는 시작점이 이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은 미국의 역사상 소득세인데 이거 보면 그 이전에 소득세가 없었죠. 이분이 소득세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소득세의 시작이고 이걸 따라서 그대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방정부가 여러 가지 경찰 역할도 해서 독점을 방지하는 것과 하나,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재분배에 개입을 해야 한다. 시작점이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 이후 미국은 1인당 GDP를 영국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팍스 아메리카의 시작점이 슬슬 이때쯤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지역주의를 시작한 국가인데 지역주의의 흔적은 하원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원이 지역주의 의원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영국의 세금에 관해서는 하원이 권려가 됩니다. 이거 왕이 함부로 세금 거두려다가 찰스 1세 조지고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워서 의회파가 승리하고 왕이 작살난 게 잉글랜드 내전입니다. 이거 사실 툭 까놓고 말해서 함부로 세금 거둘 수가 없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근데 전 국민에게 소득세를 걷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이거 대단한 이제 변화였어요. 이 당시에는. 참고로 이 세금을 걷는 거 함부로 걷는 거 이거 어겼다가 잉글랜드 내전 났고 의회파 승리했고 왕정 복고되고 명예혁명 일어나고 권리장전되고 영국 시민사회 나오고 민주주의 넘어가고 세금 반대로 미국 독립운동 되고 또 세금 창출하니까 이제 우리도 선거권 달라 넘어가고 여자도 군에 참전하고 세금 내니까 이제 여성 참전권 확대하고 이렇게 스노우볼이 세게 굴러온 거라서 이 소득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센 개념입니다. 의회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 거두면 시민사회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침해인데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원 의장인 메카시와 백악관의 바이든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미국은 남북전쟁 당시에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걷었고 남북전쟁이 끝나자 다시 소득세를 폐지합니다. 이게 엄밀히 말해서 큰 변화예요. 연방정부 수입의 50%가 관세에서 나오고 해야 되는 건 이제 슬슬 알았어요. 연방정부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할 수 있는가는 우드로 윌슨이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 공화당 표를 좀 더 분열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선거 모습이거든요. 당선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고 즉시 법안에 서번을 합니다. 평균 관세율은 40%에서 27%로 인하하고 원모, 소, 양, 밀, 계란, 육류 제품, 철강석, 선철, 석탄, 목재 등 관세 면세 상품을 합니다. 요금이 크게 인하가 되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인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국인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안 그래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은 누진 소득세를 걷기 시작을 해서 1920년 공화당이 집권하고도 소득세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최고 세율과 세금 비율을 단계별로 낮췄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드로 윌슨 집권기 그리고 공화당 집권기 최고 세율을 좀 낮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나오면 이제 빡 올라갔다가 이제 공화당 좀 집권하다가 이제 잠깐만 이거 뭔가 경제가 좀 이상한데 하면 이제 좀 낮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지 몰라요. 동아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력 관료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이든 뭐든 중앙정부를 모은 다음에 다시 배치하는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서유럽은 지방분권적 봉건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이 다른 민족이 다르거든요. 여기에다가 점령지 대지주들은 또 중앙정부 출신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아일랜드 같은 것도 그 대지주들은 잉글랜드인들이고 그냥 봉건 영주 시절에 정복국가 귀족들이고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 밑에 소장농하는데 여기 이거 생각하면 민족이란 관점이 서유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 그러면은 빡 노는 거예요. 아이씨 정복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세게 걷어 이 개새끼들이 라면서 빡 노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중앙정부 예산을 쓴 건 다 와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한판 해야지. 내전 납니다. 그래서 서방권에서 하원이 각 지역 의원이듯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는 원래는 재산세 형태의 간접세들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거의 현대 정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정치에 원래 상품세와 관세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전시에서나 소득세를 걸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부터 뭐 세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전쟁 참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스스로 이제 로마 시대에는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랑. 그러면은 그게 자유민이 돼요. 그리고 선거권을 받아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르주아부터 이제 그런 역할을 세금을 내니까 부르주아부터 시작되고 전쟁이 총력전 형태가 되면서 선거권을 줘야 됐습니다.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이 늘어나고 다시 또 세금을 내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성도 전쟁에 참여하고 세금을 내니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즉 경제권과 전쟁 참여가 선거권이 확대되는 배경이고 그 경제권 이면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뭐 우리에겐 표를 안 줘. 이 개념이고 아까 위에 스노우볼이 저 개념입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그 영국의 절대 왕정 왕권 신수설 주장하다가 뒤졌다니까요. 동아시아와 달리 서구는 계약 제도의 형태고 이 소득세나 이런 세금이란 게 사회 계약론적 연장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어야죠. 요거의 가장 기본인데 동아시아는 사실은 의무에 의무만 더한 상태죠. 이 개념이 적용되는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유교 문화권은 가부장적 보수주의에 가까워요. 엘리트주의. 베풀 책임은 가지지만 절대 권력의 확대를 만들지 않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엘리트주의적 보수주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형태. 의무는 손실이고 권리는 이득인데 모두가 손실을 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엘리트가 이 정도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아래계층은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 이런 게 문화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결혼제도에서도 여기에 된 게, 남자 같은 경우 내가 돈을 이렇게 의무를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런 의무를 행하지 않지? 여자 같은 경우 내가 다 주는데 왜 나한테 재산을 전부 주지 않지? 이런 식으로 손실에 서로 손실만 강요하는 이런 사회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건데, 이런 애매한 것들이 지금 사회 전체에 퍼져 있고, 사실 동아시아 전체도 은근히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최상위 가치로 두고 의무를 강요하는 형태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 하던 시기에 어쨌든 미국은 역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가 급성장을 합니다. 얘네들은 자기 내에서 시장이 많아. 우리는 아직 개척이 끝나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우드로 윌슨은 클레이턴 독점금지법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카르텔을 금지해 기업을 억제하는 법이며, 클레이턴 법은 경쟁을 촉진해서 경쟁 정책을 위한 법이에요. 경쟁을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함부로 인수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자유로운 경쟁이 복지를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정책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매번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100년 됐어요. 1800년대 후반 영국 정치를 들은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제국주의자 온정적 보수주의, 보호무역주의인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역할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했고, 반대로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 자유경쟁시장을 하는 글래드스톤의 역할을 우드로 윌슨이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는 연방정부 강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방소득세가 만들어지고, 연방중비제도가 만들어지고, 연방거래위원회. 이제 맨날 지금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연방준비제도, 그 연방거래위원회, 예, 독점 금지하는 거, 요것들 전부 다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이것들이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최고의 시기는 이제 대부분의 업무를 1900년대 되어서 공무원이 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 전에 한 게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잠시 한번 셋다 갑시다. JP 모건. 1873년에서 1893년 대불황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파동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예, 농산물이 너무 많아요. 예, 철도로 농산물까지 쉽게 운송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너무 싸졌어. 옛날에 썩었을 게 안 썩고 남아있고, 그거 자체고도 비용이 싸졌어. 원인은 2차 산업혁명, 즉 생산 확대입니다. 이때 철도 투자붐은 괴상한 문제를 만들어지는데, 기술 개발로 농산물 생산물도 늘어나고 철도로 수송비 감소하니까 농산물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금도 가끔 있어요. 너무 작황이 좋으면 파는 게 오히려 손해. 반대로 오히려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걸 농산물 가격 파동이라고 하죠. 농산물이란 게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곡물법이란지 양곡법이란지 지금 현재 이것도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류가 혁신되었더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도 아마존 효과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영국은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산업성장 방향을 이때 바꿔버려요. 1873년에 바꿔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대불황으로 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대기업화가 됩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경기 호황기 IPO로 해서 주식을 팔고 경기 침체기 M&A하는, 즉 인수합병을 해서 주식을 사는 이 구조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인수합병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독일과 미국의 독점 가본가들의 탄생을 부릅니다. 1873년에서 1893년을 도금시대라고 하면서
불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디플레이션 맞아요. 불황 맞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물자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불황 맞습니다. 생산 물자가 늘었고 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불황이냐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늘었는데 뭐 그리고 이때를 거쳐가지고 아동 노동이 거의 한 2배 이상인가 4배 이상인가 그렇게 확 늘었고, 이 사람들이 문제는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느냐, 그냥 먹고 살 수준의 임금만 남게 되어버려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있어도 그냥 생활 개선, 후생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은근히 신흥국에도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 분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레저가 늘어나고 우리도 더 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덧붙여 이 대불황은 미국이 타국과 달리 빨리 벗어났습니다. 영국이 제일 오래 갔어요. 1893년 공황이 다시 2차 철도 버블이 터집니다. 1873년 철도 버블은 대불황에서 유럽은 미국의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893년 대불황은 뭐냐, 노던 퍼시픽 철도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채권한 제이콕이 이때 파산합니다. 이때 제이콕이 미국의 국채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의 로스차일드와 신디케이트를 유지했는데, 이때부터 로스차일드는 미국의 영향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로스차일드가 추가로 진출하지 않은 게 있는데, 미국은 2등 국가가 되고 유럽이 여전히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JP 모건이 채웁니다. 즉 제2의 채권왕이 된 거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도공왕이 된 거예요. 미국은 빨리 공황을 극복했다고 했는데, 2차 철도 버블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그 정책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유치산업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한계점을 보던 시기 있는데, 실업률이 빡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예. 이게 US Unemployment. 예.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셔먼 은매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은 고대부터 소유권이거든요. 금은 고액권이고, 그래서 바이킹들이 원래 수도원을 많이 털어요. 왜냐면 은이 많아서 새로 개척된 서부 농민들은 금은 보기제를 산성했어요. 서부 농민들이 있는 서민권에서는 은이 소액 대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이미 발전한 상인과 은행가 연합은, 동부와 북부는 금보기제를 요청합니다. 이 당시 미국 정부 클리브랜드는 셔먼 은매입법을 만듭니다. 일단 구매자금 방출로 통화량이 늘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서 뭐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동시에 서부 농민들은 부채도 많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내리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즉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싸움이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서면 은매입법을 비꼬면서 만들어진 게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어이씨, 이거 안 나오냐? 결론은 어찔거리였는데 오히려 위기를 부릅니다. 은매입 지폐 소유자들은 은이 아니라 금으로 태안을 요구합니다.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리고 2차 철도 버블과 결합이 되니 대공황 이전의 최악의 사태가 됩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하죠. 여기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가 어떤 배경이냐,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캔자스주 미국의 서민층에 사는 도로시가 토네이도, 사회적 혼란에 휩쓸려 날아간 곳은 오즈, 무게단위 온스의 약자, 동네 서부끝, 뭐 캘리포니아 이쪽 그 서부 쪽이다.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길을 나선 도로시는 양철 인형, 상공업 노동자, 그리고 허수아비 농민, 그리고 목소리만 큰 사자, 정치인을 만나는데, 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마법사는 동쪽 끝 워싱턴 DC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노란 벽돌길 금본위 제도를 따라서 여행을 이어간다. 그러나 푸른 에메랄드 금권 정치로 치장된 집에 갇혀 사는 마법사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도로시의 은색 구두, 은하 발행이야말로 소원을 들어줄 신통한 물건이라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은 도로시는 은색 구두를 부리치며 소원을 말하고 친구들과 함께 각자 소원을 이룬다는 스토리다. 결국에는 근본이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태안을 전부 금으로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금이 부족해지고 미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위기까지 됩니다. 이때 총대를 맨 게 JP 모건 연준 역할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채권을 다 팔아요. 이 사람이 원래 채권으로 버블 전쟁에서 프랑스 국채로 승리하고 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제이쿡 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제이쿡의 채권을 자기가 미국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1893년에 이 사람이 총대를 맵니다. 채권 다 팔아버립니다.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을 하고 그 국채는 JP 모건을 믿고 로스차일드가 사줍니다. 로스차일드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거 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 물량을 로스차일드가 사줍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사준 이유는 미국을 믿은 게 아니라 JP 모건이 이걸 해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유럽에 금을 매입합니다. 연방정부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서 금리는 안정화되고 금을 다시 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국채를 사들인 다른 금융가들은 높은 투자 이익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국민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동시에 이 당시에는 1873년과 달리 전 세계가 흉작이었는데 미국만 풍작이었거든요. 요 시기부터 쉽게 말하면 공황인데 식량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은 농업이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사업들이 꾸준히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석유인 거죠. 2023년 현재 지금은 미국은 반도체를 추가하고 있죠. 각국들은 반도체를 작업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걸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융의 백기사 JP 모건. 1900년대부터 JP 모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은행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해줬죠. 급한 불에 일단 지나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20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백기사 역할이죠. 더 이상 부실은행 구제하지 않을 것. 이게 최근에 말을 했거든요. 현재 미국 금융의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명이 있어요. 버크셔에서의 워렌 버핏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들은 미국 위기에서 사실상 자기 자신들이 시스템적인 백기사 입장이에요. 심지어 서프라임에서도 두 사람은 승자라고 말해집니다. 너무가 덩치 커서 느릴 순 있어도 웬만하면 안정적이고 크게 치명적으로 틀리지 않는 그런 양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주식 팔고 현금 비중 늘려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현금 채권 위주로만 보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둘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도 그래서 비중이 적어요. 빅테크는 삽니다. 왜냐하면 4대 빅테크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을 열거했는데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사실상 이거 시스템화된 상품 기업이거든요. 엔비디아는 제품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그때 아마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중요한 상품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건가 그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벌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시 보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기업 쪽에 속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긴 해요. 야, 옛날이면 인텔 인텔, GE 이런 데가 나왔을 텐데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서 상위 10%에서 그중 상위 몇 명이 세상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거라. 굳건하게 지탱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재는 있어요. 근데 그냥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들 몇이 세상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상당히 내재화된 시스템화된 부분이 영향이 크구나. 천재는 산업혁명이라고 고치면은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내재화된 시스템, 가치관, 문화, 의사결정 이런 내면화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유럽, 미국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고 저 사람들이 리그를 굳건하게 만들어지면 소수 몇몇이 리그를 굳건하게 만들어지면 그 리그에서 선수로서 천재가 뛰는 거다. 그러니까 천재는 이 리그를 굳건하게 만드는 사람들, 꾸준히 축적한 시스템으로 축적한 사람들이 리그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카지노 포커 플레이면 이건 카지노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되게 말합니다. 소수 몇몇 천재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굳건하게 꾸준히 쌓아온 시스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천재가 리그에 참여하려고 붙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1873년에서 1973년대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문제가 반복됩니다. 유럽에서 이주해오던 인적 자원은 넘쳐 흐르던 미국도 자본주의 고질적인 문제, 과잉 생산에 의한 대불황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실업률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제조업은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빠르게 우리는 그냥 금융 위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체인지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제조업을 빨리 버려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냥 경기 침체 때마다 진짜 미친 듯이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거고, 국가 부채가 적어야 되고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계속 흘러온 그 제조업의 특성입니다. 1873년 대불황은 5년 만에 극복했으나 철도법의 디플레이션이 납니다. 다시 1893년 사면 은매입법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철도법이 추가로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이 납니다. 이때도 JP모건이 해결해줬죠. 이때 JP모건은 이득을 얻었으나 이때 JP모건은 그냥 미국 시스템을 살립니다. 그리고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 말릴 때 미국은 전 세계에 식량을 팔아서 호황을 겪다가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저물가 디플레이션 현상은 지속합니다. 자유무역을 원하지도 않던 나라고 보호무역이 팽배하던 시기이지만 시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물가 불황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역랜드를 다들 찾는 거죠. 제국주의하고 영국의 1인당 GDP를 미국이 1910년에 초월했고 정부 개입주의가 슬슬 시작이 됩니다. 자, 혁신주의는 영방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정인데 노동자와 자국산업 보호의 보호무역주의냐 경쟁 중시의 자유무역주의냐 둘 다 결국엔 노동자 보호예요. 영방정부의 권한 과하고 애초에 보호무역주의 자체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노동자의 재분배 역할을 노동자를 위한 재분배 역할을 슬슬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드로 윌슨 때 연방정부 기반으로 소득세와 여성 참정권이 통과됩니다. 광란의 1920년대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인류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지독한 경쟁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화합하고 통합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전체주의, 국가주의, 궁극주의들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디즈렐리와 글래드스톤, 미국의 정당끼리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이 인간의 문명을 바꿔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존엄을 겨루는 경쟁이 힘들다고 회피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보면은 존엄을 겨루는 게 경쟁인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적 성향, 통합되고 화합된 성향이 있어요. 걔네들이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미국은 이 경쟁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쟁과 경제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